이번에는 15번 테마, 이제 정책론이 중반부를 넘어서 종반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두 개 남았습니다. 정책은 임대주택 정책, 조세 정책이 남았는데요. 이번 15번 테마에서는 임대주택 정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저랑 임대주택 정책의 종류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는 임대료 규제 정책입니다. 임대료 규제. 두 번째는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정책이에요. 임대료 보조. 세 번째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입니다. 공공주택 정책. 최근에는 이제 공공주택 중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8개, 우리 영국행, 통장, 분기, 기분조화 이렇게 해서 8개를 공부하게 되거든요. 일단 임대료 규제 정책은요, 대표적인 직접 개입이에요. 그리고 임대료 규제를 공부하실 때는요, 아파트 분양가 규제도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습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 공급이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공급이 감소됩니다, 여러분들. 공급이 감소. 보조 정책은 간접 개입입니다. 규제는 직접인데 보조는 간접이에요. 요거는 공급이 증가되는 정말 몇 안 되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누가 묻거든, 규제하게 되었을 때는 가격에다가 규제하는 정책은 직접 개입이면서 공급이 줄지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은 간접 개입이면서 공급이 증가된다 하시면 돼요. 공공주택 정책은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직접 개입이다라고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정책의 규제하고 공공주택 이 두 가지는 직접 개입이고요. 보조만 간접이다 보시면 되고, 나머지 정책들은 대부분 공급이 감소되는데 보조금 지급이 공급이 증가되는 정책입니다. 꼭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우리 보조선 이렇게 할 거예요. 보조선. 임대료 보조하고요, 선분양하고는 전부 다 공급이 증가되는 정책 두 개만. 그럼 나머지 한번 쭉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나머지 지금 보고 계시는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각종 규제 정책들은 모두 다 공급이 감소되는 정책이고요. 그리고 후분양제도도 공급이 감소되는 정책입니다.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너무도 커요. 그리고 좀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양도세, 양도소득세죠. 양도세가 중과세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양도세는요, 언제 내야 되는 세금이냐면 양도할 때, 그러니까 처분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면 뭐만 안 하면, 처분만 안 하면 안 내도 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양도세가 중과세 되면 사람들의 처분을 기피해 버립니다. 기피. 거래를 미루려고 합니다. 앞당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루려고 합니다. 보유기간이 늘어나면서 시장의 물량을 안 내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감소되면서 주택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는 현상을 양도소득세 중과에 따른 주택 공급 동결효과라고 부릅니다. 동결이란 말은 가만히 있는 걸 동결이라고 하는데, 임금 동결 그러면 임금이 안 오르고 가만히 있는 건데, 동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급이 감소돼 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잡으세요. 임대료 규제 공급 감소,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규제도 공급 감소, 후분양도 공급 감소, 양도세 중과세도 공급 감소, 싹 다 공급 감소예요. 아니 전부 다 공급 감소라니까 싹 다 씨요. 그런데 보조선, 임대료 보조와 선분양만 공급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조선 하면 여러분들은 증가 외쳐주시고 체면에 빠져주시면 됩니다. 레드선 아니고 보조선 하면 여러분들은 증가, 나머지는 다 감소. 보조선 증가, 나머지 감소로 기억하시면 각종 부동산 정책을 실시하였을 때 주택 공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임대료 규제니까 어쨌든 임대료 규제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임대료 규제를 할 때는요, 항상 머릿속에 요 저소득층 보호란 말을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그럼 저소득층을 보호하려면 시장에서 형성되는 임대료보다 낮게 만들어줘야 됩니까? 높게 만들어줘야 됩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핵심인데요. 높게 하게 되면 아무 변화가 없게 돼요.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됩니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임대료보다 낮게 규제해야지 임대료가 하락을 합니다. 자, 임대료 하락이라는 것은 가격이 싸지는 겁니다. 자, 가격이 싸지면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수요가 증가됩니다. 이걸 수요 법칙이라 그래요. 공급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공급은 감소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공급 법칙이라 그래요. 가격이 싸지면 수요자들은 살려고 해요. 수요 법칙. 가격이 싸지면 공급자들은 돈 안 되기 때문에 공급을 감소시킵니다. 이걸 네 글자로 뭐라 부르냐면 초과 수요라고 부릅니다. 근데 시험이 좀 어렵게 나왔을 때는 이걸 굳이 단기와 장기로 나눕니다. 자, 이거는 머릿속에 기억을 하세요. 단기에 수요가 움직이고요, 장기에 공급이 움직여요. 그래서 단기에 수요 증가만 돼도 초과 수요는 발생하거든요. 근데 장기로 되면 공급까지 감소하기 때문에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합니다. 더.
그래서 단기와 장기 중 언제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합니까? 그러면 장기에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하고요. 수요가 증가되는데 탄력적이 되면요 많이 증가돼 버립니다.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하고요. 공급은 감소되는데 탄력적이게 되면 많이 감소해 버립니다.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합니다. 그래서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하는 거 3종이요. 그러면 단기보다는 장기에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하고요. 수요가 탄력적으로 많이 증가되면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하고요. 공급은 감소될 건데 탄력적이면 많이 감소해 버리거든요.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합니다. 그래서 초과 수요는 언제 더 발생합니까? 그러면 장탄탄 하시면 됩니다. 장탄탄. 단기보다는 장기에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하고요. 수요는 증가될 건데 탄력적이면 많이 증가되거든요. 초과 수요가 더 발생. 공급은 감소될 건데 탄력적이게 되면 많이 감소해 버리거든요. 초과 수요가 더 발생. 그리고 부작용 위주로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임대료 규제는 부작용이 많습니다. 투자가 기피되고요. 돈을 안 쓰니까 질적 수준이 저하되고요. 모든 악의 축 근원은 얘 때문입니다. 공급이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책들은 공급이 감소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동이 저하되고요. 결국 암시장 통해서 더 많은 돈을 주고 임대주택 들어가서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뒷거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음성적인 지불 그러기도 하고 암시장 이중가격 그러기도 합니다. 임대료 규제는 부작용 위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 드렸던 내용 투자 기피, 수준 저하, 공급 감소, 이동 저하, 암시장 다른 건 다 까먹는다 하더라도요. 질적 수준이 저하되고요. 공급이 주는 것은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안 좋죠. 그죠? 그래서 수준 저하, 공급 감소, 수준 저하, 공급 감소가 임대료 규제의 부작용인데 이 모든 것들이 낮게 규제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높게 규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 실익도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임대료보다 높게 규제하면요. 원래 아무 일이 없었는데 더 격하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낮게 규제해야 됩니다. 싸게.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보다 낮게 규제를 해야지 가격이 싸지면서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초과 수요, 질적 수준 저하, 공급 감소, 암시장 이런 편이 부작용 위주로 공부해 주시는 겁니다. 계산 문제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요함수는 1400 마이너스 2피고 공급함수는 200 플러스 4P입니다. 그럼 같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1400 마이너스 2P랑 200 플러스 4P를 같게 만들면 이게 얼마가 되면 6P가 돼요. 넘어가면 1200이 되겠죠. 수요공급 이론을 했었죠? 그럼 가격은 얼마? 200입니다. 그러면 뒤에 걸 먼저 하는 게 좋아요. 250으로 규제했을 때는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보다 높게 규제했잖아요. 그죠? 그때는 아무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됩니다. 250으로 규제하면 아무 변화가 발생하지 않고 150으로 규제하게 되면요. 시장에서 형성되는 200보다 낮게 규제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하시면 되는데 앞에 300이 붙어 있는 이유는 150을 대입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여기 150을 대입해 보면 300개 빠지죠? 그러면 수요는 1100개 하시면 됩니다. 여기 150을 대입해 보면 600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급은 800개 하시면 돼요. 그래서 150으로 정부가 규제하게 되면 수요가 공급보다 300개 더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초과 수요 300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균형 가격 만들어서 그보다 낮게 규제해야지 초과 수요가 발생하지 높게 규제하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요 얘기를 계산 문제로 한번 풀어본 거예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다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보다 높게 해야 돼, 낮게 해야 돼 이렇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머릿속에 저소득층을 생각해 주세요. 저소득층 보호하려면 어떻게? 낮게 규제해야 된다. 낮게 규제하면 가격이 싸졌는데 부작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수요만 증가되지 투자 기피되고 수준 저하되고 그나마 있던 공급마저 감소되어서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보다 높게 규제하면 어떻게 되지? 아무 변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낮게 규제해야지 어쨌든 변화가 일어난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분양가 규제. 자, 분양가 규제 그러기도 하고 분양가 상한제 그러기도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다른 건 다 집어치우더라도 똑같습니다. 요거 분양가 상한제 규제도 대표적인 직접 개입입니다. 직접 개입이고 임대료 규제와 똑같이 공급이 감소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할 때도요. 질적 수준은 뭐 되고 저하되고 공급이 감소된다. 요 두 가지를 꼭 같이 기억하시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요. 주택법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는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분양가 이하로 공급해야 되는 정책입니다. 공공택지는 당연하고요. 공공택지 외택지 그러니까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버리면 분양가 상한제 실시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요. 쭉 읽어보시면 좋은데
나머지 요거는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도시형 생활주택, 이 도시형 생활주택 도생이라고 하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도생은 분상 적용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참고로 도시형 생활주택 앞에서 배웠던 건데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 어때요? 한번 해봐? 자, 분양가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일단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입니다. 300세대 미만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도간 농자 중에서 도시 지역에 건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농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 도시 지역에 짓고 싶었으면 제목이 도시형 생활주택이겠어요? 관리형 생활주택, 자연환경형 생활주택 아니잖아. 도간 농자 중에서는 도시 지역에 대해서만. 그리고 얘 이제 분상 적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모든 것 300세대 미만이고요.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고요. 지역은 도시 지역에 건설해야 되고요. 분상 적용이 없습니다.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아파트형 주택. 특히 이제 소형 주택이란 말이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가 임대료 규제와 아파트 분양가 규제를 같이 본 내용입니다.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 임대료 보조입니다. 자, 보조는 아까 말씀드렸죠. 간접 개입이고요. 이걸 갖다가 이제 바우처로 지급하기도 해요. 바우처는 소비자 보조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바우처가 뜨면 보조구나라고 연결하셔도 되고, 주거급여 등을 필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우처로 지급할 수도 있고 보조금을요 급여로 지급할 수도 있다. 기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다가 바우처, 주거급여 이런 말이 뜨면 무조건 간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조의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보조금 지급되면 중요합니다. 단기에는 수요가 증가해요. 그래서 인기 있어서 임대료가 상승하거든요. 장기로 가면 이제 공급이 증가해 버려요. 그래서 올랐던 임대료가 다시 하락하게 됩니다. 흔해져서. 그래서 보조금이 지급되었을 때는 단기 장기도 같이 공부해 주세요. 보조금 지급받으면 실질소득 증가되니까 좋잖아. 단기는 수요 증가됩니다. 그럼 일단 이 주택이 인기가 있어서 임대료가 상승합니다. 장기로 가면 이제 돈이 되니까 공급이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올랐던 임대료가 하락하기 시작한다. 단기에는 임대료 상승하는 이유가 수요 증가 때문. 장기에 올랐던 임대료가 하락하는 이유가 공급 증가 때문. 근데 제가 증가라는 표현은, 공급 증가라는 표현은 어디서만 나온다 그랬어요? 보조선. 지금 보고 계시는 임대료 보조와 하나 더요. 선분양제도에서 보조선 임대료 보조와 선분양제도에서 증가라는 표현이 등장을 한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누구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훨씬 더 좋냐면, 임차인한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게 임차인들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줍니다. 그러면 공급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제끼는 것은 싸게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좋겠지만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지 못합니다.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지극히 제한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 또는 수요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보장이 되지, 공급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제끼는 건 싸게 공급이 된다는 장점은 있을지 몰라도 주거지 선택의 자유는 지극히 제한된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였습니다. 공공주택 정리 들어갈까요? 공공주택은 국가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설, 매입, 임차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이라고 합니다. 공공주택의 정의입니다. 국가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건설, 매입, 임차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이라고 합니다. 한 번 더. 공공주택은 국가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건설, 매입, 임차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이라고 합니다. 공공주택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임대하고 공공분양이 있어요. 공공분양하고 공공임대가 있는데 압도적으로 공공임대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방금 소개드리고 있는 공공임대의 종류가 몇 가지냐면 8개입니다. 8개. 일단 암기 코드는 이렇게 암기합니다. 영국행 비행기를 탑니다. 누가요? 우리말의 통장님이요. 근데 통장님이 영국행 비행기를 타는데 얼마마다 한 번씩 타냐면 분기별로 한 번씩 타요. 분기별로 한 번씩. 그럼 기분 좋아요. 3개월에 한 번씩 영국행 비행기를 타면 영국행
비행기를 탑니다. 통장님이요. 분기별로 타면 기분 좋아. 영국행 비행기를 탑니다. 통장님이요. 분기별로 타면 기분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구임대 있고요. 국민임대 있고요. 행복주택 있고요. 통합공공임대 있고요. 장기전세 있고요. 분양전환이 있고요. 기존주택으로 출발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기존주택 매입하고요. 기존주택 전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 통틀어서 기준으로 출발하는 건 기존주택 등 매입과 기존주택 전세가 있고 장기전세도 있습니다. 특히 요 장기전세하고 기존주택 전세는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공공임대 종류는요. 영국행 비행기 탑니다. 통장님이요. 분기별로 타면 기분 너무 좋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영국행 통장 분기별로 타면 기분 좋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는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저소득계층 50년 이상입니다. 국민임대는 저소득 서민들입니다. 최저소득에서 최를 뺍니다. 그리고 30년 이상입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같은 무슨 층? 젊은 층, 젊은이 그러면 행복하시면 됩니다. 젊은이 행복하게 이렇게. 통합은 앞에 얘기했던 사람 다 나옵니다. 최저소득계층에 저소득 서민의 젊은 층에다가 두 사람 추가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추가되고 우리 이 사람들을 사회취약계층이라고 합니다. 사회취약계층이 나와야 통합이 됩니다. 장기전세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세계약 방식 끝. 전세계약 방식이 뜨면 장기전세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주택 전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전세와 구분해야 됩니다.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을 목적 그러면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이고요. 기존주택 매입은요 말 그대로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기준주택을 매입해서. 근데 기준주택 전세는요 기준주택을 임차에 와서 이걸 전대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끝날 때 전대라는 표현은요 기존주택 전세 트레이드마크니까 꼭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임차에 와서 전대한다, 빌려온 걸 또 빌려준다라는 취지가 나오면 기준주택 전세가 되는 겁니다. 다시 올라가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케이. 자, 최저소득이 50년이요. 그러면 영구임대. 저소득 서민의 30년이요. 그러면 국민임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같은 젊은이, 젊은이 행복하게 행복주택. 그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사람 다 나오고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사회취약계층 그러면 통합이고요. 전세계약 방식 장기전세입니다.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을 목적 그러면 분양 전환이고요.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거 그럼 말 그대로 기준주택 매입이고요. 기준주택을 임차에 와서 여기서 나오는 표현이라 그랬습니다. 전대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기존주택 전세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공공임대입니다. 공공임대. 공공임대 말고 그러면 민간임대도 있을 텐데 민간임대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공공의 지원을 받는 민간임대가 있고 공공의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임대가 있는데 공공의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임대는 장기 일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임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와 장기 일반 민간임대가 있는데 둘 다 10년입니다. 근데 이거는 공공주택이랑 구분만 하시면 되는 거지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민간임대도 있더라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선분양제도와 후분양제도인데 제일 중요한 것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선분양이 되면 공급이 증가돼요. 후분양이 되면 공급이 감소되고 그래서 천백 공부하실 때부터 선 증가 후 감소로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선 증가 후 감소, 선 증가 후 감소. 선분양은 사실 그 공급자들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겁니다. 팔아먹고 나서 지을 수가 있거든요. 팔집. 후분양은 원래대로 건설해 놓고 짓고 나서 팔아먹는 제도로 후분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느낌에 공급자들에게 유리한 제도다라는 느낌이 들면 전부 다 선분양이고요. 수요자들이 그나마 유리하다 그러면 이건 후분양이 되는 겁니다. 선분양은요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너무 적어요. 자금도 조달도 소비자들부터 할 수 있고 그래서 공급이 잘 되는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후분양은 사업자 부담이 너무 커요. 건설 자금도 건설사가 다 조달해야 되고 그래서 공급이 감소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선분양이 공급이 잘 되고 후분양이 공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보조성, 임대료 보조와 선분양 정도만 공급이 증가되고요. 나머지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지금 보시는 후분양, 그리고 양도소득세, 양도세들은 공급을 대부분 감소시키는 정책들이다. 대부분의 정책들은 공급을 감소시키고요. 보조선 증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밑에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PIR이 있고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해서 RIR이 있는데 우리는 PIR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PIR은 하우징 프라이스, 즉 주택 가격을 인컴, 가구의 연소득으로 나눈 값인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구의 주택 지불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컨대 주택 가격이 평균 10억인데 가구 소득이 5천만 원인 경우가 있고요. 가구 소득이 1억인 경우가 있어요. 5천만 원이면 주택 사는데 20년 걸리는 거고요. 1억이면 주택 사는데 10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사는데 걸리는 기간 따지는 거거든요. 당연히 많을수록 좋겠어요. 작을수록 좋겠지. 그래서 PIR이 크면 주택 구매가 더 어렵고요. 결론만 기억하시는 겁니다. PIR이 낮아야지 소득이 올라가는 거예요. 주택 사는데 걸리는 기간이 짧아지는 거거든. 그래서 PIR은 주택 사는데 걸리는 기간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PIR이 많을수록 작을수록 중요합니다. 작을수록 주택 구매가 더 용이하다. PIR은 많을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RIR도 작을수록 좋아요. PIR 작을수록 좋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PIR은 작을수록 주택 사는데 걸리는 기간이 짧게 되고 소득이 많이 발생한 것이니까 작을수록 좋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밑줄을 좀 그어 드릴 테니까 칠판 한번 보세요. 사회 취약계층, 그러니까 장애인 국가유공자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요. 그리고 전세계약 방식이랍니다. 어차피 법조문 끌어서 나오는 거라서 임대 후 분양 전환할 목적이랍니다. 그러면 사회 취약계층이 나오면 누구고요? 통합이고요. 젊은이 행복하게 행복주택이고요. 전세계약 방식은 장기 전세고요.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할 목적은 분양 전환입니다. 그래서 4개 다 맞습니다.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말이 안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 안 나왔으면 나도 안 하려고 하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요 얘기도 조금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 좀 보세요. 우리 부동산학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 중에서 대부분의 것들은 클수록 좋거든요.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수년가는 0보다 클수록 좋아요.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클수록 좋고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클수록 좋아요. 부채 감당률도 1보다 클수록 좋고 대부분의 것들은 클수록 좋아요. 투자 내 이익률도 목표 이익률보다 클수록 좋고 뭐 다 클수록 좋은데 혹시 작을수록 좋은 거 어떤 거 있을까? 작을수록 좋은 거 하오. 작을수록 좋은 거.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작을수록 좋은 것들을 쭉 한번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분산, 표준 편차, 변이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변이계수라는 건 뭐냐면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수익을 고려한 위험의 측정 지표를 변이계수 또는 변동계수라고 합니다. 얘들은 전부 다 위험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 표준 편차, 변이계수는 작을수록 좋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방금 했던 거 PIR. PIR은요 주택 사는데 걸리는 기간을 따지는 거거든요. 당연히 작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순소득 승수라고 있어요. 순소득 승수. 우린 얘를 뭐라 부르냐면 순자라고 해서 자본회수 기간이라고 그래요. 자본회수 기간. 자본회수 기간은 클수록 좋을까 작을수록 좋을까? 그러면 당연히 짧을수록 좋겠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자본회수 기간이 짧아지거든. 작을수록 좋고. 네 번째가 상관계수라는 게 있거든요. 투자론 가서 정확하게 배우시려고 해야 될 건데 이렇게 배울 거예요. 상관계수 준비.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상관계수는 1인 경우와 1보다 작은 세 세트가 있어요. 그래서 1인 경우는 효과가 없고 1보다 작으면 효과가 있는데 플러스면 효과 작고 마이너스면 효과 크고 마이너스 1이면 효과가 최대가 된다 그래요. 그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작을수록 좋아요. 다섯 번째가 이제 우리 채무 불이익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요? 채무 이익률 말고 채무 불이익률.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인데 제목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야. 채무 이익률이 아니야. 채무 불이익률입니다. 영어로는 배째, 그래서 디폴트 레이쇼라고 그래요. DR이라고 하거든요. 채무 이익률은 클수록 좋겠지만 채무 불이익률은 불이익이니까 작을수록 좋습니다. 혹시 잘 안 외워지면요. 합격률은 클수록 좋겠지만 불합격은 낮을수록 좋잖아.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아요. 채무 이익률이 아니라 합격률이 아니라 채무 불이익률, 불합격률이라니까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작을수록 좋은 거 5종입니다. 분산, 표준 편차, 변이계수 작을수록 좋고요. PIR 작을수록 좋고요. 순소득 승수, 자본회수 기간 작을수록 좋고요. 상관계수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좋으니까 작을수록 좋고요. 채무 불이익률 작을수록 좋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종
정책에 이어서 이번에는 임대주택 정책을 포함한 주택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이 16번 영상인데요. 이거는 바로 조세 정책이고, 조세 정책도 시험에 한두 문제가 꼭 나오고요. 무조건 이제 하나 이상은 꼭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그런 파트인데, 세법 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되니까 제가 나중에 조세 정책 수업할 때 외우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거거든요. 그 정도는 외워주시면 덮어쓰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편안하게 따라오셔도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세 정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준비되면 한번 흔들어 주세요.